반갑습니다. 세종국어문화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후민정 가치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슬우입니다. 오늘은 후민정 해로본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정지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후민정 해로본 입체 강독본을 기본 교재로 할 거고요. 왼쪽은 이제 2015년에 제가 학술 책임자로 복간한 복간본입니다. 여기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 후민정 해로본 입체 강독본에 실어놨으니까 그걸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자, 훈제 해례본은 이렇게 정음편과 정해례편은 나눌 수 있겠고요. 정음편은 세종대왕 직접 저술한 것이고, 정해례편은 바로 8명의 신하들이 세종대왕의 어떤 정음편을 자세히 풀어 쓴 것인데요. 바로 정인지서는 정해례편 마지막에 그야말로 정인지가 쓴 것입니다. 자, 이 정인지서라는 그 용어 자체가 일종의 제목인데요. 그 해례본에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어, 덜, 별을 마지막 예로 용자르게 끝났고요. 여기 행이 바뀌면서 한 칸 내렸어 가지고 이렇게 유천지자연지성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지서가 시작되는데 여기 뭐 제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 해례본의 그 정음편과 정지서를 중간 해례는 수록을 안 했고요. 세종실록에 일종의 이제 수록을 해놨는데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정인지 서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명칭에 따라서 이제 정지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자, 요거는 이제 그 다듬본, 한글학계 다듬본 사진인데요. 제가 현대 활자로 오른쪽에 해놨고요. 이렇게 한 칸 내려서 썼죠. 요거는 이제 정인지가 이제 신하로서 이제 일종의 이제 마무리하면서 바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신하로서의 더 겸손 라는 표현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한 칸 내렸었죠. 그러면 앞에 그 용자에도 8명의 신하들이 쓴 건데 왜 그럼 거기는 안 내렸었느냐? 그거는 이제 그 8명의 신하가 썼지만 세종대왕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썼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뭐 정의서도 결국 그 생각 자체는 세종대왕의 그런 생각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세종 임금께 이렇게 바치는 그런 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칸 내렸었습니다. 칸 내리기에 의한 임금 높이기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러면 정지서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그 첫 문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천지자연지성이면 즉 필요 천지자연지문이니라.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문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그 소리에 걸맞은 그 소리를 거의 그대로 적을 수 있는 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긴 또 어떤 게 깔려 있을까요? 그 기존의 한자는 그런 문자가 될 수 없는데 이번에 새로 만든 이 훈민정음이 바로 그런 문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어, 자 여기 요거는 이제 설문해자라든가 이 당시에 음, 그 사대부들이 도세운당을 비롯해서 이때 학자들이 봤던 이 사전이 뭐가 있을까요? 설문해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문이란 뜻도 있습니다. 문이. 그러니까 이 말소리, 뭐 말소리뿐만 아니라 이 자연의 소리를 잘 어울리는 무늬와 같은 문자가 있는데 그 문자가 훈민정음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깊게 좀 보면은 이 천재안의 소리에는 일종의 이치가 담겨 있는 것이죠. 어떤 이치가 담겨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잘 안 보이는데요. 이 삼재, 삼태극, 음양오행 이런 이제 이치가 담겨 있는데 바로 그런 이치가 그대로 담긴 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이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이 그런 맥락이 담겨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소위 고인성 제자하여 이통만물 지정하고 이제 삼재 지도하니 이후세 불능 역연이라. 자, 그러므로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고인 옛사람이 인성제자 인성 이 소리를 바탕으로 글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글자에
만물 지정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뜻을 통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글자에는 제 실려 있다는 것이죠. 삼재지도. 바로 천지인 삼재, 삼태극, 뭐 이런 이치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후세에 그 고인이 만든 그 문자를, 그 옛 성인이 만든 그런 문자를 불능력 바꿀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산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매라고 했는데요. 뭐 매. 그래서 이게 산 모양을 보고 뭐 이렇게 비슷한 뭐 이게 상형 문자를 만들었겠죠. 이 상형 문자를 만들어 놓고 이 상형 문자에 매라는 그런 그 글자의 소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당연히 뜻도 담겨 있고요. 그래서 비록 뜻 글자지만 한자가 그 상형 문자 단계에서 이게 그림으로 나타내고 거기에 소리도 담기고 뜻도 담겨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천지안의 이치를 담은 문자이기 때문에 옛 성인께서 후세 사람들이 감히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 또 숨겨진 맥락이 있죠. 근데 사실은 소리가 담겨 있다고 했는데 담겨 있지 않다. 이 소리에 담긴 음양오행, 삼태극의 이치가 담겨 있다고 하지만 실제 담겨 있지 않다. 그래서 소리를 정확히 담는 그런 삼태극, 삼재, 음양오행의 이치를 정확히 담는 그런 문자를 내가 세종께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좀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이 만든 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 그런 의도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된 문자를 만들었다. 이런 맥락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 사방, 풍토 구별하고 성기, 역수, 이이, 언이라. 그래서 그러나 사방의 풍토가 구별되고 성기, 말소리의 기운이 또한 풍토에 따라서 말소리가 따를 숫자입니다. 따르기 때문에, 역시 말소리 기운 또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당연히 풍토 다르고요. 또 말소리 다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외국 지어는 유기, 성이, 무기자니라. 그래서 대개 외국 지어, 이 외국이라는 건 이제 중국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죠.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 말은 그죠? 그 소리에, 그 말소리에 맞는 그 기자, 그 문자가 거기에 맞는 글자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국 지자 이통 기용하니 시유 예조지 서얀이라. 얀이 기능다리 무의 호아. 자,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중국 지자, 중국의 글자를 빌려서 빌려서 어, 빌려서 소통하도록 이게 쓰고 있는데 시유예조지서이 아니라 그래서 이 예자는 도끼자로 예입니다. 이게 구멍조죠. 그래서 이 도끼자루는 이제 이렇게 네모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멍은 동그라미 되어 있고 그게 이 네모로 된 도끼자루를 동그란데 끼우려는 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은 우리말인데 다른 나라 글자 갖다가 빌려 쓰다 보니 이 말소리와 이 중국에서 빌려온 글자가 맞지 않는 거죠. 이것은 마치 모난 자루를 둥근 구멍에 끼우는 것과 같으니 어찌 제대로 소통하는데 막힘이 없겠는가? 당연히 막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히지 않는 진짜 우리 맛을 맞는 문자를 만들었다는 그 맥락이겠죠. 요, 개, 각수, 소, 처이아니요 불가, 강지, 사동이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두가 각각 소처, 처한 곳, 놓인 곳의 수 따라서 자연스럽게 할 것이지 불가 안 된다는 겁니다. 강제로
같이 그것을 사동 같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억지로 같게 한다고 같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참으로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이 한자 사용한 모순을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있고요.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오 동방 예약 문장이니 모의 화하하다. 하나. 그래서 오 동방, 우리 동방의 예약과 문장이 의, 이거는 이제 모자는 이제 같을 모자,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화하, 화라는 건 이제 중화를 얘기하는 거니까 중국과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다만 방언이어가 불여지동이니라. 그래서 이 방언이어, 방언은 이제 당연히 중국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 말이 이제 방언이 되는 것이고 이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근데 이거는 뭐 굳이 방언과 이어를 따로 번역할 필요는 없고요. 방언 이어는 그냥 우리 말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 말은 불여지동. 이제 그 중국말이 이제 생각돼 있어서 그대로 이제 의역을 했습니다. 불여지동 중국말과 같지 않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어떤 언어 모순이 나오나 볼까요? 문자 모순이기도 하죠. 학서자 환, 기지치, 지난요요, 치욕자 병, 기곡절지 난통이라. 자, 학서자의 선은 바로 한문으로 된 책을 말하겠죠. 그래서 한문으로 뭐 글도 마찬가지고요. 한문으로 된 글을 학서자, 배우는 이는 환 걱정했다. 기지치, 그 뜻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뜻을 깨닫기가 어려움을 걱정하고, 치욕자, 감옥을 다스린 사람, 네, 범죄 사건을 다룬 사람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자연스러울 것 같고요. 병, 걱정했다. 곡절, 곡절이면 어떤 자세한 어떤 그런 맥락, 뜻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세한 사정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그 자세한 사정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움을 근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으로 보나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중요한 문제로 보나 이 한문 사용으로 인한 그 모순이 아주 심각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라 설정이 시작 이두하여 관부 민간의 지금 행진하. 그래서 옛날에 신라의 설정이 시작 이두를 만들어서 관부 민간의 관청과 민간에 지금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이제 설정 이두를 만든 건 아닌데 집대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만들었다라고 좀 이렇게 썼던 것 같고요. 예, 아무튼 우리 원효의 아들이죠. 그래서 아주 설정이 문자하게 그 당시에 권위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두라는 것을 사실 이두가 언제 만들어졌는가는 이제 확실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삼국시대 초에 만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신라 설정 때 와서 겨우 이제 체계가 잡혔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아무튼 이 한문 말고 이두라는 것도 계속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이두라는 거는 이제 한문을 보실까요? 논어의 하기편에 나오는 자왈, 하기, 시습지, 불령, 요로 이런 한문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이 한문은 바로 우리 말과 문장 구조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어, 목적, 서술어인데 중국어나 영어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게 쉽게 읽히지도 않고 번역도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우리식의 토를 달아서 좀 이게 매끄럽게 읽고 또 매끄럽게 번역하고자 이걸 이제 이 구결을 토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우리 용어로 이제 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때 곁에 치읓 받침도 되고요. 뭐 지읒 받침도 썼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왈 하기 시습지 면이라고 이제 이렇게 토를 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면을 적는 흠이 좀
반포 전에는 당연히 그 면이란 걸 훈민정음 적을 수 없는 거니까 한문을 빌려서 적은 거죠. 그래서 이게 면자를 이렇게 붙이고요. 불령 여로 호 끝난 겁니다. 끝나고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그 토를 달아서 그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이제 토를 단 이걸 이제 구결이라고 하기도 하고 입결 아무튼 그래서 한자어식 용어로 보면 구결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 이 여러 가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거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밑에 거 보실까요? 이제 이두문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 요거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이게 요거 그러니까 여기 요걸 밑에 걸 먼저 보세요. 자, 그래서 공자가 가라사대, 공자가 빠져 있습니다. 공자가 가라사대, 이게 학하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이 한자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걸 또 번역하기도 하고, 이게 그냥 막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배우락자를 뭐 배우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학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쓰기는 이 한자를 쓰는데 99% 이게 그 뜻을 통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쓰기는 이게 배우락자 써놓고 배우다 이를테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근데 우리는 대개는 이제 그걸 섞어서 하다가 음쪽으로 많이 이제 치우치게 되는 것인데 아무튼 이 학하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 거죠. 이 번역문을 그대로 한자를 위해서 적는 겁니다. 그래서 자왈 가라사 그래서 가라사대 그래서 사를 써주고요. 가라사대 그다음에 요 학하고를 여기 보십시오. 할위자를 쓰고 그러니까 할위자에 훈을 따온 거죠. 이 고자는 음을 따오고요. 학하고 그래서 때로 로를 적어야 되니까 길록자를 갖다 빌려다 쓰고요. 음을 빌려온 거죠. 그래서 익히면 익힐 습자 이건 이제 훈을 빌려온 거고 면 음을 빌려온 거고 또한 훈을 빌려온 거고 또 한은 한정할 한자니까 음을 빌려온 거고 기쁘지 않냐 기쁠 열자 그건 이제 뜻을 빌려온 거고 기쁘지 이건 음을 빌려왔고요 그죠? 이 아니하랴 이거는 이제 음을 빌려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한자의 훈과 음을 빌려다가 그걸 우리말을 그대로 적으려고 그런 처절한 노력을 기울인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첫 번째 이두문이고요. 이두문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빌려온 방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냥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번역문을 우리말로 적으려고 하는 그게 바로 이두문의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 이두문의 뜻은 이제 향찰문이라고 하는데 이건 밝은 누리가 태어났어요. 이건 번역문이 아니죠. 우리말이죠 그냥. 그래서 밝은 누리, 밝은 박 음을 살려야 되니까 이 박자를 쓰고 그다음에 거기엔 밝은이라는 그 뜻이 없기 때문에 불구력자를 갖다 붙이고 누리는 토박이 말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한자어를 빌려서 거세를 붙이고 한자 그죠? 태어날 생자 훈을 그죠? 나 그다음에 옛날에 뭐 낫다 이렇게 과거형을 이제 보통 그 유자를 갖다 썼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자는 요에 해당되는 게 정확히 적기 어려우니까 뭐 여자를 갖다 붙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훈과 음을 빌려서 우리 말을 적으려고 하는 그거 이제 향찰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그래서 이두문은 번역문을 우리말 번역을 한자를 빌어서 적는 것이고 향찰문은 그 번역이 아니라 우리말 자체를 그래서 향찰문이라는 향찰이 신라 시대만 쓰이고 그 용어가 한정적으로 쓰이다 보니 이제 나중에 이제 이두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두 하면은 이렇게 좁은 뜻으로 부를 때는 번역문, 넓은 뜻으로 말할 때는 향찰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설총 특집 문화인물 특집을 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표지입니다. 자 그래서 연계 가자 이용이니 혹삽 혹질이라 자 이거 보십시오. 그
모든 한자를 빌려 쓰는 것이어서 거기 뭐 원래 우리 글자가 없었으니까요. 100% 빌려 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혹삽, 혹지란 말, 난사팔 삽자, 난사팔 질자. 그래서 이걸 이제 의역을 했습니다. 매끄럽지 못하고 막혀서 답답하다. 자, 이 이두 사형의 못은 지적한 거고요. 그래서 비단, 비루, 무, 개, 이라 언어 지간하여도 즉 불능, 달기, 만일언이라. 그래서 이두를 사용하는 것은 몹시 속되고 근거가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거 일정하지 않죠? 어떤 데 훈을 빌려고 어떤 데 음을 빌려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언어 사용에서는 그 만일언, 만분의 일도 그 불능, 달기, 만분의 일도 소통하지 못한다. 그만큼 아주 그 이두를 사용해서 적는 그 문자 모순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어 모순을, 문자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다. 그런 맥락이겠죠. 그래서 계동에 전하 창제 정음 28자 하여 약계 예의 이시 하시니 명왈 훈민정민이라. 그래서 계해년 겨울이죠. 이게 1443년 12월입니다. 전하, 우리 전하께서, 우리 세종 임금께서 창제했다. 정음 28자를. 그래서 약해, 예를 들어서 뭐 뜻이라든가 뭐 소리 이런 걸 설명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 간략하게 예를 들어 보여주시면서 보여주면서 이것이 내가 새로 만든 문자다. 이 문자의 새 이름은 훈민정음이다. 이런 설명을 1443년 음력 12월 달 어느 날 주로 집회 학사를 모아놓고 그런 설명을 했겠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상형이 자방 고전하되 인성 협칠조이라. 그래서 상형 원리로 만들었을 때 자방고전이다. 자, 글자는 방, 고전, 옛 전서체를 닮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형과 자방고전을 역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우리 훈민정음도 그렇고 한자도 그렇고 공통점은 상형입니다. 다만 한자는 이 사물에 대한 직접적인 상형이고 우리는 그 발음의 원리 중심의 상형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상형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상형을리로 만들다 보니 그 상형에 의한 옛 중국의 그런 상형 문자와 그 이치가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런데, 방자를 모방이라고 자꾸 번역하다 보니까 이 고전을 모방했다가 뭐냐, 뭐 이런. 분명히 제자에서는 세종이 처음 만들었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 옛날 거를 모방했다고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럼 뭘 모방했느냐. 뭐 가림토 문자를 모방했다. 뭐 중국의 소전자 전자를 모방했다. 이런 아주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런 얼토당토한 그런 낭설이 퍼지게 된 겁니다. 여기는 그냥 앞에서 한 맥락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래서 옛날 성인들이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죠? 상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소리도 담겨 뜻도 담겨 있다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우리 후민정도 역시 그런 옛날 성인들이 하던 방식을 그대로 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상형 문자에서 막 어떤 그 상형한 그런 문자의 그런 맥락 이런 걸 그대로 하다 보니 그런 기본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상영하는 그런 그거는 옛날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방자를 모방이라고 번역하지 마시고 자꾸 오해를 주니까 전서체를 닮았다, 닮다, 닮을 방자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소리에 따라 말소에 따라 만들었으니 이 한자와 달리 그죠? 앞에는 이제 공통점이에요. 이제 차이점입니다. 근데 우리 훈민정음은 말소에 따라 만들어서 글자는 음리 7가락에도 들어맞는다. 마치 이 칠음계의 음계를 보여주는 음표와 같은 문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칠음계라고 하면은, 궁상각지우에서 변상, 변치가 들어가는데요. 바로 우리 훈민정음이
구음은 이제 순음이고요. 이소리가 상음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기역과 같은 아음이 가금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과 같은 설음이 치음이고, 하하하, 목공소리가 우음이죠. 그럴 경우에 이제 반치음, 이 삼각형처럼 생기는 반치음, 요게 이제 변상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반설음이 변치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칠음계죠. 자, 참고로, 자, 이 전서체를 모방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건, 이 전서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제 소전체가 있고요. 자, 이 잠깐만요. 좋습니다. 이 소전체, 이런 글자들 있죠? 뭐 이런 글자를 모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 소전체를 모방했다, 소전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고자가 붙었거든요. 이 고자. 어, 이,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서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전서체, 그 이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갑골문 그 이전 단계 상용문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지만 그런, 그 갑골문 이전의 그 상용문자들은 그 진짜 소리와 뜻을 그대로 담은 거로 생각했거든요. 뭐 그런 맥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 소전체를 모방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또 가림토 문자, 가림토를 모방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가림토문이라는 것은 1920년대 계연수라는 분이 쓴 환단고기에 나오고요. 그 환단고기에 보면 이제 계연수 선생의 주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이암이라는 그 단군색이라는 고려 때 쓴 책이 이제 인용되어 있는 거죠. 바로 이 단군색이 단군 때 만든 이 가림토 문자를 모방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유는요. 이 가림토 문자는 38자인데 이 중에 11자 그 모음은 똑같습니다. 이 훈미점하고. 자음도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짜임새 같은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당이 가림토 문자를 바탕으로 훈미점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모방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가림토 문자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또는 가림토 문자를 내가 보완하고 개량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모방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삼극지의와 이기지묘가 막불해괄이니라. 그래서 삼극지의, 천지인 삼재와 이기는 이제 음양을 얘기합니다. 이기 음양의 그 묘, 신묘함을 막불해괄, 두루두루 갖추지 않은 것이 없다. 갖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삼태극 이렇게 문양을 이제 인용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이 하늘 땅 사람 이런 틀에 따라서 이 청록 문관여 선생님이 쓰신 이런 붓글씨 예술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 28자 이 전환 무궁하고 간이유하며 정의통이라 28자로서 전환 무궁 끝없이 바꿀 수 있어서 간이요 간결하면서도 요 요점을 잘 드러내고 자세하면서도 정면의 뜻을 담으면서도 두루두루 통할 수 있다. 그래서 비록 그 하자처럼 몇만 자까지 가는 그런 게 아니고 단지 28자에 지나지 않아. 그런데 이걸로 수백, 수천, 수만 이런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런 한글은 초성자에 19자가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에 그 다음에 21자가 올 수 있고 받침에 27자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곱하면 이제 받침 없는 글자 339가 나오고요. 그죠? 요거랑 요거로 요 받침을 곱하면 받침 있는 글자가 나와서 이거를 합치면 11,172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 한글도 이러할진데 15세기는 뭐 글자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하더라도 수만 자가 나올 수 있겠고요. 그래서
변정용 우리 컴퓨터하고 훈민정 연구의 대가이신데, 이분이 막 이 병서자 두 글 합치는 그런 것까지 순열 조합으로 막 다 해버리면 이 3억자 가까이 되는 글자가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 모든 그 위아래로 이어 쓰는 거 옆으로 순결 비읍처럼 이걸 연세라고 하죠, 그죠? 그다음에 가로로 병서 이런 것들을 다 이게 해버리면 그렇게 많은 글자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환 무궁이라는 게 바로 그런 맥락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 간결하면서도 잘 그 핵심을 잘 드러내고 정밀한 뜻을 또 다 담을 수 있어요. 예. 이 정밀한 정의통, 정밀한 뜻을 담아서 두루두루 소통할 수 있다. 근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한자라는 그런 진짜 이 뜻글자만이 정말 정밀한 뜻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한자 말고 훈민정음도 가능하다. 오히려 더 잘 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사대부들이 이걸 여기 참여한 게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대부들 생각으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한자만이 문자로서 제대로 기능이 있는 것인데 또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자 이외의 문자를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8명이 어쨌거나 자기들이 직접 그럼 이 새로 만든 문자를 이 일상생활에서 쓰지는 않지만 그 가치와 기능성을 인정을 한 거죠. 그것만 해도 기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막상 이 형제 헤라본 책이 나왔을 때 아마 양말 사대부들은 되게 뭐 부담스럽고, 자, 이러한 놀라운 문자의 기능, 훈민정음의 기능을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지자 부종조 이회요 우자 가협순 이학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자 슬기로운 사람은 부종 마칠 종자입니다. 아침을 마치기 전에 부종조 회자 깨달을 회자입니다. 깨닫는, 하루아침에 다 가기도 전에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자, 이게 슬기롭지 못한이라도, 이런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해서 그냥 슬기롭지 못한이라도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가 협순, 열흘, 그죠? 예, 어디 다다르다 미치다. 그러니까 열흘이 되기 전에 열흘 안에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시해서면 가이지기의요. 자, 그래서 훈민정음으로서 해서, 이 해서는 한문된 책이나 글을 얘기합니다. 한문구를 해석하면 가능하다. 그죠? 알 수 있다. 그 뜻을 알 수 있다. 이것도 앞에 제가 강조했던 맥락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훈민정음으로 한문구를 해석하면 그 뜻을 알 수 있다. 한문이라는 그 기존의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문자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리학은 양말 사대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자 한문으로 성리학을 해야 되는데, 훈민정음도 성리학에 관련된 수많은 책들을 다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시청송이면 가이득기정이니라. 그래서 훈민정음으로서 청송, 들을 청자죠. 소송, 송사, 송자. 그래서 이 소송 사건을 이제 듣는다, 다루면, 그래서 가이득기정, 정이라는 건 일반적 뜻보다 더 섬세한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어떤 기본적인 정보 내용뿐만 아니라 뭐 느낌, 감정, 그야말로 속사정이죠. 그래서 그 알득자, 그래서 가이득,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속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또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훈민정음이 자운, 즉 청탁지 능변하고 락가, 즉 율려, 즉 극행이라. 자운 글자 은으로는 청탁, 맑고 흐린 소리를 구별할 수 있고, 락가, 노랫가락으로는 율려가 음률입니다. 음률, 극해, 이게 극자가 뚜렷할, 명확할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뚜렷하게, 명확하게 해. 이건 이제 표현하다, 올리다 뭐 그런 건데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이 소리의 성질을 아주 명확하게
그 문자가 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치 음률처럼 공상각주 이런 이치가 담겨 있고, 실제로 그런 음계와 버금가는 절대 음가적인 요소가 문자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소용이 불비하고 무소왕이 부달이니라. 그래서 무소용, 글자 쓰는데 갖추지 않은 바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용이 불비. 그래서 글자 갖춰지지 않은 바가 없으면, 그 다음에 무소, 왕이 부달. 그래서 두루두 통하지 않은 바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문자로서 완벽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의사소통에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수, 풍성, 학려와 계명, 부패라도 개 가득 이 서인이라. 그래서 비록 그죠? 풍성, 바람소리, 두루미 약자죠. 두루미 소리, 두루미 울음소리, 학려, 두루미 울음소리, 계명, 닭 소리, 닭 울음소리, 구패, 개 짖는 소리, 개 가득 이 서인이라. 그래서 그 가득,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적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이걸 가지고 그, 음, 사실 이 문자라는 게 이제 소리를 완벽하게 이렇게 재현할 수 없는 건데, 이거 너무 과장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자연의 소리, 말소리, 이 모든 소리를 그래도 거의 그대로, 그죠? 이게 완벽하게 모두 100% 적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가장 잘 적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문자와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문자적 기능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수명 상가 해석하여 이유 저인 하시니라. 그래서 드디어 명령을 내렸습니다. 상가 해석하여 상상 풀이를 더하여 이유 저인 모든 사람들을 깨우치도록 명하셨다. 이런 얘기죠. 자, 어시의 신여 지편전 응교 신채양 부결이 신박평년 신신숙주 수찬 성삼문 돈영부 주부 신강희안 행 지편전 부수찬 신이계 신이설로 등 근작 제금예 이서기 경계하니라. 그래서 이에 신이 누구죠? 정인지죠. 지편전 응교 벼슬을 하고 있는 채양과 부결인 박평년과 신숙주 수찬벼슬에 있는 성삼문과 돈영보 주부라는 건 일종의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청와대 민정수석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중에서 집회 학사가 아니었던 이 당시에 딱 한 사람 강희안이죠. 근데 강희안이 글씨를 잘 썼고 강희안의 이모가 세운당의 후궁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워낙 재질이 특출나니까 아마 집현전 가서 도와줘라 그런 쭉 글씨 쓰는 걸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명필로 유명했으니까요. 그래서 행 집현전 부수찬 이계와 이설로 등과 더불어 삼가 여러 가지 풀이와 보기를 지어서 그것을 간략하게 서기 경계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간략해 보이지 않죠? 자, 그래서 그 8명 한번 보겠습니다. 세종대왕 그 다음에 정인이부터 그래서 이 해름은 9명의 공주인데요. 그죠? 정인지 그 다음에 최항 박팽년 신숙주 성삼문 이계 이설로 강의안 이렇게 그죠? 요거는 이제 서울시 지원으로 이렇게 한글할 때 전시했던 걸 제가 인용해 봤습니다. 여기 9명 공조자인 드러나 있지 않지만 당연히 8명 못지않게 참여한 사람이 있죠. 바로 문종 이항이고요. 그 다음에 정의공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소나무 사이에 태어난 둘째 아들도 있고요. 왕자와 공주들. 광평대군도 이렇게 많이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 이렇게 특별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그래서 서사 관자로 불사이자원이라. 그래서 무릇 서관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사이자오
불사, 스승이 없이도 좌우, 스스로 깨우치게 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막 스승이 없이도 깨우치도록 했기 때문에 서당이나 이 학교에서 정식으로 가르친 적도 없었고, 가르친 교재가 따로 나온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아마, 세종대 아무리 뭐 노력을 해도 그 당시 시대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서당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죠. 사실 세종대왕 때 와서야 평민들이 서당 같은 데 교육기관에, 국가 공식 교육관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현실상 들어가기 어려운 거죠. 아무튼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여성들은 도저히 갈 수도 양반이라도 못 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스승 없이도 배우는 시험자를 만드는 맥락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약기 연원 정이 지면은 즉비 신등 지소 능 발이하니라. 그래서 그 깊은 근원과 정밀한 뜻은 신묘하여 신들이 감히 밝혀볼 수가 없다. 공유 전하 천정 지성으로 제도 시위 초월 배광이니라. 그래서 공손이 생각하건대 우리 전하 우리 세운께서는 천정 지성, 이 종자가 내릴 종자입니다. 하늘이 내린 성인이라는 겁니다. 하늘이 내린 성인. 이 하늘이 내린 성이라는 말은 중국 황제한테만 쓸 수 있는 말인데 여기 썼습니다. 제도 시위 초월 배광을 초월했다. 그래서 지으신 법도와 베푸신 업적이 제도 시위 모든 왕들을 뛰어넘으셨다. 이 모든 왕들 뛰어넘었다. 이것도 역시 중국 황제한테만 쓸 수 있는 건데 여기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양마 사대부들이 이런 표현 때문에 되게 불편해했거나 되게 두려움이 떨었을 것 같아요. 정음지작이 무소조술이요 이 성어 자연이라. 정음지작, 정음 만들어진 것, 정음창제는 무소조술. 이 무소조술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앞선 사람이 만든 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무소조술. 그래서 이 성어, 그럼 뭘 어떻게 만든 거냐? 자연의 이치를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것이지, 앞서서 뭐 누가 만든 거를 참고했거나, 뭘 바탕으로 개량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천지한 이치를 담긴 문자를 처음 만들었다는 자부심도 담겨 있는 것이고요. 자, 이기, 지리, 무소, 부재요, 비인이, 사야니라. 그래서, 아주 참으로 그 지익한 이치가 없는 것이 없으니, 무소부재, 없는 것이 없으니, 지리, 그 지익한 이치가. 그래서, 이것은 비 아니다. 위, 지사. 사람이 사사를 한 것이 아니다. 이건 진짜 하늘이 시켜서 하늘 뜻대로 한 것이로 볼 수밖에 없다. 그만큼 신묘하다. 어떻게 이런 문자가 있을 수 있는가? 아마 그런. 자, 동방유국이 불이 불고대 이 개물 성무지 대지는 개유대 금일 야연이라. 자, 그래서 무릇 부자죠. 무릇 동방유국, 동방에 나라가 있은지가 불이 불고 오래지 않은 바가 아니다. 꽤 오래되었지만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개물성무라는 건요. 개물성무, 이 만물의 뜻을 깨달아 모든 일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는 그러한 그 큰 지혜는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오늘을 기다리고 오늘, 그죠? 이 훈민정음이라는, 그러니까 훈민정음과 같은 그런 쉬운 문자가 아니면 그런 큰 지혜를 우리가 나누고 실천할 수 없는 겁니다. 한자 한문 훌륭한 문자지만 어렵기 때문에 지혜를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누지 못하는 지식과 지혜는 진정한 지식과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그 지식 공유, 지혜를 나누는 그런 것이 훈민정음으로 인해서 가능해졌다. 그런 감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정통 11년 9월 상한,
예, 정통은 이제 그 당시에 4대의 정치적 현실을 반영했죠. 중국의 연호고요. 정통 11년. 그래서 이제 가로 안에 이제 우리식 연도를 표기해 봤습니다. 세종 28년 1446년이죠. 그래서 9월 상한, 상한은 상순과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오늘날 같으면 이게 날짜를 못 박았을 텐데 여기 그때는 이게 약간 두루뭉실했네요. 그래서 상수는 1일부터 10일 사이고 마지막 날 음력 9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짜가 10월 9일입니다. 바로 훈민정 해려본 간행날을 기리는 것이 바로 한글날이 되죠. 자, 자헌대부 예접판서 집현전 대제학 지춘수관사 세자우빈객 신정인지 배수 계수 근서하옵니다. 자헌대부 예접판서 집현전 대제학 지춘수관사 세자우빈객 정인지는 정인지가 대단히 훌륭했나 봅니다. 겸직을 많이 했네요. 그 다음에 배수, 배자가 이제 절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손 모아서 아주 공손하게, 그래서 계수, 머리를 조아리면서, 근서, 삼가, 이 글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릿속에 삼가 쓰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인지서를 한번 쭉 봤는데요. 우리가 한번 낭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정지서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문자가 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소리를 바탕으로 글자를 만들어서 만물의 뜻을 통하고 하늘 땅 사람의 새 바탕 이치를 실었으니 후세 사람들이 능히 글자를 바꿀 수가 없었다. 그러나 사방의 풍토가 구별되고 말소리 기운 또한 다르다. 대개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 말은 그 말소리에 맞는 글자가 없다. 그래서 중국 글자를 빌려 소통하도록 쓰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모난 자를 둥근 구멍에 끼우는 것과 같으니 어찌 제대로 소통할 때 막힘이 없겠는가. 중요한 것은 모두 각각 놓인 곳에 따라 자연스럽게 할 것이지 억지로 갖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동방의 예약과 문장이 중화와 같아 견줄 만하다. 다만 우리말은 중국말과 같지 않다. 그래서 한문으로 된 글을 배우는 이는 그 뜻을 깨닫기가 어려움을 걱정하고 범죄 사건을 다루는 관리는 자세한 사정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을 근심했다. 옛날 신라의 설정이 이들을 처음 만들어서 관청과 민간에서 지금도 쓰고 있다. 그러나 모두 한자를 빌려 쓰는 것이어서 매끄럽지도 아니하고 막혀서 답답하다. 이들을 사용하는 것은 몹시 속되고 근거가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언어 사용에서도 그 만분의 일도 소통하지 못한다. 개년 겨울에 우리 임금께서 처음 28자를 창제하여 간략하게 설명한 예를 들어 보여주시며 그 이름을 훈민정음이라 하셨다. 상형 원리로 만들어 글자는 옛 전서치를 닮았으되 말소리에 따라 만들어 글자는 음일의 7가락에도 들어맞는다. 하늘 땅 사람의 새 바탕 뜻과 음양기운의 신묘함을 두루 갖추지 않은 바가 없다. 28자로 끝없이 바꿀 수 있어 간결하면서도 요점을 잘 드러내고 정밀한 뜻을 담으면서도 두루 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이 다 가기도 전에 슬기롭지 못한이라도 열흘 안에 배울 수 있다. 훈민정음으로 한문글을 풀이하면 그 뜻을 알 수 있다. 훈민정음으로 소송사건을 기록하면 그 속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 글자 소리로는 맑고 어린 소리를 구별할 수 있고 음악, 노래로는 노랫가락을 어울리게 할 수 있다. 글을 쓸 때 글자 갖춰지지 않은 바가 없으며 어디서든 뜻을 두루 통하지 못하는 바가 없다. 비록 바람소리, 두루미, 울음소리, 닭소리, 개 짖는 소리라도 모두 적을 수 있다. 드디어 임금께서 상세한 풀이를 더하여 모든 사람을 깨우치도록 명하셨다. 이에 신이 집현전 은교 최양과 부교리 박팽령과 신석주, 수찬, 성삼문과 돈영모주부 강의한 행 집현전 부수찬 이계와 이설로 등과 더불어 삼가 여러가지 풀이와 보기를 줘서 그것을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대체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승이 없이도 스스로 깨우치게 하였다. 그 근원과 정밀한 뜻은 신묘하여 신화된 자들로선 감히 밝혀 보일 수가 없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우리 전하는
하늘이 내리신 성인으로서 지으신 법도와 베푸신 업적은 모든 임금들을 뛰어넘으셨다. 처음 창조는 앞선 사람이 이룩한 것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연의 이치를 따른 것이다. 참으로 그 지극한 이치가 없는 것이 없으니 사람의 힘으로 사사로이 한 것이 아니다. 무릇 동방에 나라가 있은지가 오래지 않음이 아니로되 만물의 뜻을 깨달아 모든 일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는 큰 지혜는 오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정통 11년, 세종 28년, 1446년 9월 상순, 자원대부 예조판서 집현전 대제학 지춘수 관사, 세제 우빈객 정인지는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삼가 쓰옵니다. 자, 요건 이제 청농 문관의 선생님께서 정인지서에 감동을 담아서 이렇게 붓글씨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의서 강독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의서에 담긴 감동을 함께 나눠주시고요. 이 정의서를 고등학교 때도 안 가르치고 있고요. 대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당연히 실어야 되는 거고요. 고등학교 교과서 안 가르친다면 대학교에서라도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안합니다. 이 정의서를 온 국민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전 세계인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첨부했지만 이번 시간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